혹시 영화 왕과 사는 남자 보셨나요? 최근에 1600만 관객을 넘기면서 거의 신드롬을 일으켰죠. 네, 자그마치 1600만. 이게 대한민국 영화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은 사람이 본 영화가 된 거예요. 쫓겨난 어린 왕, 그리고 그를 끝까지 지키려 했던 한 촌장의 이야기에 온 나라가 같이 울고 웃었던 거죠. 근데 영화를 보다 보면 좀 이상한 지점이 있어요. 수양대군의 오른팔이었던 한명회는 나오거든요. 근데 정작 자기 조카를 죽음으로 내몰고 왕위를 빼앗은 그 장본인, 삼촌 수양대군은 단 한 장면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영화가 스크린에 차마다 담지 못했던 그 시대의 진짜 모습, 그리고요, 보장된 엘리트의 삶을 그냥 뻥 차버리고 평생을 떠들면서 저항했던 한 천재의 아주 기이한 수뇌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려면 일단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겠죠. 모든 비극이 시작된 그날 밤 1453년 10월 10일로 가보겠습니다. 1452년에 문종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고작 12살짜리 단종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딱 1년 뒤 단종의 삼촌이었던 수양대군이 칼을 빼들죠. 그는 먼저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김종서의 집을 찾아가서 철퇴로 그를 내리칩니다.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그 다음이에요. 수양이 자기 조카인 어린 왕 단종의 이름을 도용해서 한밤중에 신하들을 궁으로 싹 다 불러 모은 겁니다. 궁궐문은 굳게 닫혔고요. 그 안에서는 수양의 책사 한명회가 미리 만들어둔 살생부, 그러니까 죽일 사람 명단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명단에 이름이 불린 신하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쇠몽둥이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계유정난이라고 부르는 사건의 실체입니다. 이름은 그럴싸하게 정난 이렇게 붙였지만 사실 이건 정치가 아니었어요. 그냥 명단 들고 사람 찍어 죽인 아주 조직적인 학살의 밤이었던 거죠. 영화에 수양대군이 왜 안 나왔냐고요? 아마 이 끔찍하고 참혹한 장면을 차마 보여줄 수가 없었던 게 아닐까요? 이 피해 밤이 지나고 어린 왕의 운명은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단종은 모든 권력을 다 빼앗긴 채 그야말로 껍데기만 남은 왕, 허수아비 왕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결국 2년 뒤에는 그 왕위마저 삼촌에게 넘겨줘야 했고요. 성산문 같은 충신들이 단종을 다시 왕으로 만들려다가 실패하자 그는 이제 왕의 자리에서 완전히 끌어내려져 노산군으로 강등되고 저 멀리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바로 영화의 배경이 된 이곳, 청령포입니다. 지도만 봐도 아시겠지만 삼면이 깊은 강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그야말로 탈출이 불가능한 자연 감옥이나 다름없었죠. 그리고 1457년 결국 단종은 그 외로운 곳에서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나이 겨우 17살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영화 속 주인공 어몽도가 등장합니다. 왕의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하겠다는 서슬퍼런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그는 목숨을 걸고 왕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러주죠. 영화가 보여준 감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시대에 이런 슬픔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표현했던 사람이 어몽도 한 명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단순히 우는 걸 넘어서서 자신의 인생 전체를 바쳐서 죽은 왕을 위한 아주 기묘한 사랑 이야기를 써내려갔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김시습. 3살 때 한시를 짓고요. 5살 때 그 재능이 세종대왕 귀에까지 들어가서 궁에 불려가 비단을 하사받았던 전설 속의 천재였어요. 이름 시습조차 논어에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에서 따온 그야말로 태어날 때부터 엘리트 코스가 보장된 사람이었죠. 그런데 21살, 수양대군이 왕위를 빼앗았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자기가 읽었던 책을 전부 불태워버리고 스스로 머리를 깎은 뒤에 평생을 떠도는 승려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아는 사육신이 칼을 들고 저항하다가 죽음으로써 절개를 지켰다면 김시습은 자신의 삶 전체를 그냥 통째로 내던지는 방식으로 저항한 겁니다. 말 그대로 살아있는 순교자가 되기로 결심한 거죠. 그렇게 세상을 떠돌던 김시습은 경주 금오산에 머물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집 금오신화를 쓰게 됩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피 끓는 저항가의 소설이 글쎄 전부 다 사랑 이야기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복사저포기라는 작품을 보면 한 외로운 선비가 정말 아름다운 여인과 사랑에 빠져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녀는 이미 전쟁 때 죽은 귀신이었던 거예요. 남자는 그 사실을 알고도 그녀의 넋을 기리면서 평생 홀로 산에 들어가서 소식을 끊어버립니다. 이생규장전은 한술 더 떠요. 주인공은 죽었던 아내가 귀신이 돼서 돌아오자
귀신인 줄 뻔히 알면서도 몇 년을 더 같이 살아요. 그러다 결국 아내의 영혼이 떠나야 할 시간이 오자 그는 그리움을 이기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그녀를 따라서 죽음을 선택합니다. 자, 이게 그냥 평범한 귀신과의 사랑 이야기로 보이세요? 상대방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 의리를 끝까지 지키다가 결국 자신의 삶마저 바치는 이야기. 김시습은 과연 누구를 향해 이토록 절절한 사랑을 쓰고 있었던 걸까요? 네, 바로 억울하게 죽어간 어린 왕, 단종입니다. 소설 속에서 죽었다가 돌아온 연인은 바로 단종의 은유였던 겁니다. 자, 그림이 그려지시죠? 어몽도가 단종의 시신을 거두어 준 게 현실 세계의 수뇌보였다면 김시습의 금오신화는 죽은 왕의 영혼을 향한 문학 세계의 수뇌보였던 거예요. 영화 감독이 카메라로는 차마 찍지 못했던 그 절절한 마음을 김시습은 무려 560년 전에 이미 붓하나로 전부 찍어냈던 겁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돌고 돌아서 다시 우리에게 도착했습니다. 영화는 2026년에 개봉했고 금오신화는 대략 1470년경에 쓰였습니다. 무려 56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뛰어넘어서 죽은 왕을 향한 두 개의 수뇌보가 이렇게 평행선처럼 나란히 놓여 있는 거죠. 영화관에서 단종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건 어쩌면 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김시습처럼 죽을 때까지 단 한 사람을 잊지 못해서 평생을 바쳐 글로써 곡을 하는 일, 그건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1600만 명이 단종을 위해 울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시대의 김시습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